이제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서 완전 자동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게 나오면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속는 그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 나중에 되면 미래 세대 지금 현재 게임 플레이어들이 군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실제로 이제 그 전문 게임 플레이어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들을 전쟁에 투입하는 사례들이 있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는, 말씀하셨던 것도 재래식 쪽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없었던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 그러니까 보병이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래식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돼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향후 전쟁의 방향성이라는 게 저는 점차 원격 전쟁 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AI를 가장 강력하게 필요하게 되는 영역이 결국 그리고 상업적으로 터지는 영역은 전쟁과 뭐 섹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마침 시의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다음 주에 요거 이 소공동 쪽 근처에서 리에임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군사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가 지금 다음 주에 열려요. 네. 거기에서 열리는 주제나 논의를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전쟁을, 인명피해를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자동 로봇 무기가 발달되면서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것보다 치명성이 높아져서 사람을 죽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기기들이 네.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는 말씀이죠. 더 잘 죽일 수 있으니까요. 치명성이 높아지고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호전을 하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이랑 참호전이랑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근접 정찰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참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를 안 상태에서 들어밀고 하니까 네네네. 버티거나 아니면 이 역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전투를 해서 사람 그 로봇끼리 부딪히고 이런 SF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치명성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사람이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 약간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렴해져서 그게 전장의 핵심으로 됐는데 지상 로봇 그 4발 달린 로봇이나 로봇계 같은 경우는 단가가 2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징집병 말고 모병을 해가지고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한테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을 줍니다.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로봇이 부서질 확률이랑 사람이 죽을 확률이랑 사실 이런 전장에서는 거의 크지 않은 그게 거의 비슷한데 혹은 사람이 더 높은데 대신에 이제 사람이 1년간 60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저렴할 수 있는 거죠. 이 좀 냉정한 말 같지만 아직 사람의 값이 너무 쌉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로봇을 개수를 뭐 100개 만들면 그렇지만 1000개, 10,000개 만들면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돼서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드론이 그것을 해냈고 드론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또 이런 자동화 관련된 자동화 무기나 로봇에서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들은 지금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생산이. 네네네. 그래서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장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수제로 다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네. 그걸 못하거나 아니면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 아직까지 단가가 높아서 전쟁에서 활용을 못하고 지금 활용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조립을 하는 거나 아니면 설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전장이 많이 생산해서 위력을 발휘하니까 이 인간이 점점 인간의 가성비가 로봇과 무인체계 인공지능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활용된 거예요? 한 달에 10만 개 정도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제가 이제 취재랑 그다음 촬영 협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드론 부대라든가 드론 공장들을 봤는데 이게 드론이 활발히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서 말했지만 큰 대규모 군수 공장이나 눈에 보이는 큰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은 폭격을 하기 너무 쉬워요. 네. 미사일 공격으로 당하거나 이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대신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이 미사일이나 총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집안, 건물 안에서 사람이 앉아가지고 부품 쌓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 놓고 할 수 있으니까 공장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생산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론이 유명해지고 드론이 핵심 무기체가 됐고 또한 이제 드론으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대형 드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뭐 프레데터, 리퍼 드론이라고 하는 한 대에 $10,000 정도 이상 하는 대형 드론과 싸우는 방법을 보다가 100만 원짜리 드론이랑 같이 싸운 분들 이제 알아간 지 2, 3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싼 드론이, 그 비싼 드론 $10,000짜리 드론들은 아무리 사람이 타지 않았더라도 격추되면 그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투입하니까 이런 절차가 있고, 교육도 운영하는 사람들 교육도 엄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드론을 소모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운용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대량으로 투입하는 게 좋고 터져도 다음번에 한 번 더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전술에 대해서 사실 인류가 무지했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큰 땅에서 드론을 날리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날아가다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 30km 날아가다가는 더 이상 못 날아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요? 드론의 종류가 일단 다양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드론부터 해가지고 현장에서 참호전을 하는 드론들은 3에서 5km 정도 움직이는데 문제는 드론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조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숨어서 조종하고 조종한 사람이 발각되면 바로 그 사람을 포격으로 죽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숨기 위한 사람이 숨기 위한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기술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서 완전 자동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목걸이 속는 그 등골이 오싹해지죠. 네. 네.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네, 그러신 거죠. 예. 네. 지금까지 드론을 대응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연구됐는데 제일 하책이 직접 총을 쏘거나 격추를 시켜서 하는 게 제일 하책이고 전파 방해를 걸거나 아니면 조종사를 찾아내가지고 조종사를 죽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서 광섬유를 드론에 달아가지고 마치 연날리듯이 드론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조종사가 조금 전이라도 자동 조종이나 사람을 찾아서 자동 비행하는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필요 없는 드론이 생기는 순간 이제 좀 많이 또 그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 치명적인 게 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진짜 AI의 그 우리가 저기 뭐 게임에서 전쟁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 뭐 발견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관제센터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 지하 벙커에 있는 관제센터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게임하듯이 하면은 예. 막 날아다니면서 이게 그 프로그램 넣어주고 막 이러면 완전히 진짜 우리 스타크래프트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80% 정도는 요 말씀하신 상황들이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근데 제일 핵심적인 건 안테나가 필요하다. 사람 한 명이 한 대의 로봇만 조종할 수 있다. 요런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뭐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에서 캐논의 SCV SCV는 SCV 돌리고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애는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공격하고 지가 알아서 싸우고 있고 덩어리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명령 넣어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도 이 SCV도 사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지나간 말로 하자면 근데 캐리어나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거지. 지휘관 입장에서는 스타크래프트 화면처럼 위성 영상을 띄워놓고 부대를 이동시키는 명령을 마우스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진짜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우버 테크놀로지 배차를 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군부대 투입이라든가 공격 명령을 하당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갑자기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그 1등이니까 게임 전사들은 1등이네 일단. 조종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게임 산업에 또 일각의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 한국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게임의 재미를 하는 건 이제 단순히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과 머리를 쓰는 재미가 있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머리를 쓰는 재미를 만드는 게임에 투자나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잘 산업이 발달됐으면 이 IT 시대나 AI 발전 시대에 도움이 됐을 건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페이커나 이런 애들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한국 게임이 아니잖아요. e스포츠 게임 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흥하고 있는 것은
배틀그라운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게임으로 e스포츠를 하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e스포츠를 하는 게임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국 게임들의 주 목적은 이제 그 현금 아이템을 사고 네. 성장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 치료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네. 게임 플레이어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중에 되면 미래 세대 지금 현재 게임 플레이어들이 군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실제로 이제 그 전문 게임 플레이어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들을 전쟁에 투입하는 사례들이 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그 포탄이나 로켓을 방어할 때 여러 가지 이 동시에 수백 발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물론 자동화가 돼 있지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해야 되거든요. 요게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다양한 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투입해 봤을 때 늙은 장교보다 젊은 사람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순간적인 판단을 더 잘하고 이런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조작과 이런 이 반응이 다르니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점차 이제 지금 AI가 도입되면 사실 AI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했던 것들의 그 다음 종착지는 자동차라기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상 가정에서 이제 그 가사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되겠고 그다음에 물류에서 물류를 도와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전쟁 딱 터지면 이게 진짜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건 뭐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거 있지만 인간이 정말 싸고 유지비가 작게 드는 바이오 로봇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어떤 식으로 팀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느냐가 이 미래 전쟁을 결정하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터미네이터에 나온 사이보그 인간형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걔들을 대신 전쟁에 투입하는 사람들보다 사람이랑 뭐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로봇들이랑 같이 전투를 하고 사람이 현장에서 지휘를 같이 하면서 팀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전투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로봇이 들기에는 컴퓨팅 파워나 AI 파워가 많이 들어간 동작들이나 행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걸레질을 로봇 청소기가 하면 쉬운데 인간형 로봇이 걸레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팔의 파워나 이런 거 조절하는 서버의 움직임을 대걸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절해야 돼요. 아무 대걸레가 자꾸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형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전쟁 하는 것들은 적겠지만 깡통이나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로봇들이 사람이 한 명인데 이제 옛날에는 분대 한 명이 6명, 7명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분대 한 명이 사람만 있고 나머지 5대는 각자 다르게 생긴 로봇들이 있고 사람 그걸 조종하는 그런 이제 아까 말한 페이커나 이런 e스포츠 플레이어가 개인 한 명이 군대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따져보면 옛날에는 탱크 한 대에 보병들 수십 명이 가면서 어떤 그 육군 진지전이나 그러니까 육군 전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얘들은 탱크 하나에 인간 여러 명이 반대로 인간 하나에 작은 탱크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한국 방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무인 차량이라고 하는 언맨드 그라운드 비클 요 기술들이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요. 요거랑 별개로 지금 우리 폴란드에도 수출한 우리 수출로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자주포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한 명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포 3대나 4대를 동시에 지휘하고 조정하는 거고 무인 사람 한 명이 자주포는 이제 드론 공격에 취약하니까 무인 자주포랑 무인 대공포를 지휘차량 한 대가 여러 대를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10년 안에 나와가지고 한국 군대에 배치될 겁니다. 이게 인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연구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여기 뭐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12대씩 달리는데 네. 탱크에 뭐 한 20몇 개 달아가지고 레이더 달아가지고 딱 그 카메라로 해가지고 저기 있네 해서 터치돼서 저거 따라가 저거 딱 찍어주고 저거 쏴 이러면은 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제일 비슷하게 이제 운영하는 현재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이게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중국의 로봇택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 로봇 자율택시들은 그 아직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비상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중국 그 로봇택시 안에 사람은 안 타 있지만 그 영상들을 그 본사에 송출하고 본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종사 그 드라이버들이 뭔가 사고 나거나
로봇이 대응 못한 상황일 때 대신 조종을 핸드오버 해가지고 넘겨봤거든요. 그런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랑 제일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사람 알아서 자율주행 모드로 두다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상이 있거나 얘들 뭐 운전이 잘 안 되나 그때 순간순간에 사람이 핸드오버해서 조종을 넘고 나서 대신 조종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의 LIG 넥스원이 그 사족 보행 로봇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앞으로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걸로 진도를 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족 보행 로봇은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개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귀때기나 이런 데다가 눈이나 입에다가 미사일 같은 거 조그만 거 달아가지고 청구 뭐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양옆에 달아가지고 쭉 가서 삐삐삐 쏘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고스트 로보틱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는 살상용 로봇과 군용 로봇을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구글에서 인수를 했고 지금도 철저하게 그 분리된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군용으로 쓸 일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현대도 군용 로봇은 뛰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와 반대로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LIG 넥슨 인수 전부터 실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받고 엄청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이스라엘 등 1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이미 수출돼서 실전에서 투입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장은 없고 그러니까 로봇기에다가 공격 기능은 달지 않았는데 경비 기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모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입을 해가지고 아주 성능을 인정받은 게 로봇계가 발이 4개인 가장 큰 이유가 이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도 똑같은데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단을 오를 때 바퀴로는 계단을 오르기 힘드니까 그렇게 투입한 건데 팔레스타인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그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든 비전 60이라는 로봇계를 실내 수색을 할 때 걔를 먼저 보내고 적이 있는지 알아내고 스캔을 해가지고 적이 보이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써서 아주 큰 전과를 발휘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미국 보스턴 그 고스트 로보틱스 본사에서는 좀 데모가 일어나지고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긴 했어요. 왜냐면 고스트 로보틱스 본사는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그 학생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지금도 연구소가 대학교 안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그 대학교 R&D 센터 와가지고 시위하고 경영진들한테 막 SNS 협박 문자 보내고 그래서 그 미국 본사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임원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취재를 했는데 하려고 했으나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상이나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자기는 기자랑 말도 섞이시니까 썩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장단점도 있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 핵심은 실전에서 투입되고 지금도 투입되고 있고 검증이 됐다. 다만 이게 LIG 넥슨이 인수하기 전부터 많이 수출이 된 것이고 이 LIG 넥슨이 인수를 하긴 했지만 이 수출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앞서 말한 그런 리스크들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건 활용성은 굉장히 높아도 그러니까 이미 그 매출이 있는 회사니까 LIG 넥슨하고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그 정부 부처나 이 모처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무기가 없다고 했는데 미국 해병대나 각국에서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 지금 로봇에다가 무기를 달아가지고 실전 용도 그러니까 살상 용도로 쓰는 걸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을 그냥 달면 진동이나 이런 게 떨려서 무리가 있으니까 총에다 그 로봇에다가 짐벌을 달아가지고 짐벌에다 총을 연결해서 반동이 없이 사격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게 아마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저한테 자랑으로 하는 건 이 확장성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뭐 핸드폰도 카메라도 붙이고 보조 배터리 붙이고 이런 것 확장성이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듯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센서라든가 장비들을 가지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실제로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이 장기적으로 이 고스트 로보틱스와 협업이 잘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기업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LIG 넥슨과 그 다음에 고스트 로보틱스 그 다음에
KRM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그 보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회사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는 걸 감안하시고 예, 투자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이제 한번 로봇 산업과 직접적인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비전에 둬서 투자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나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제가 주의를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관계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예. 어찌되었거나 이 로봇에 의한 전투화는 가속화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로봇이 이제 앞서 한번 말했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인간 로봇이 이제 혹은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 로봇 같은 게 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깡통같이 생긴 애들이 바퀴로 굴러다니거나 이렇게 한 애들이 생긴 거는 뭐 단순하게 가전제품 같이 생겼는데 걔들이 아주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한국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무기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재래식 무기가 이런 드론이나 신무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사실 한국의 군용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이는 소형, 저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성능을 판매를 한 게 약간은 좀 힘겨워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드론 군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투자나 업체들 노력이 있으면 이것도 좀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론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고 실제로 우리 민간 쪽에서 쓰는 드론은 DJI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촬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저 뭐 액션 뭐 저기 뭐 포켓 캠, 액션 캠 이런 걸 쓰거든요. 네. 고프로 같은 회사는 이제는 시간 문제로 없어지겠구나. 예. DJI하고 경쟁력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이 실전에서 써보면 뭐 사용기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드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데가 DJI고 이네가 군사적으로 쉽게 전용이 될 것이며 중국 공산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마치 화웨이처럼 그러면 이 강력한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드론을 비롯한 드론과 유사한 소형 말씀하셨던 우리가 생각 인간형 로봇이 아닌 그냥 기능형 로봇을 무기화했을 때 파괴력이 엄청날 수 있겠구나. 이미 그것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생각한 바도 같은데 지금 앞서서 제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10만 개씩 만들고 이랬을 때 다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간의 수공업처럼 조립한다 했잖아요. 네. DJ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론 취재한 다른 기자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완벽하게 자동화돼 있고 사람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관점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고요. 공급망 문제가 미국도 이 드론 공급망 문제가 좀 심각해서 중국제 드론을 쓰지 말자 이런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DJI 드론과 중국제 드론은 일단 완제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두 번째 문제로 미국도 드론을 독립해야 된다. 이 드론 기술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 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드론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간해수공업이에요. 생산력과 가성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DJI 같은 완성 드론 업체보다 더 중요한 게 드론 부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드론용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R&D는 했는데 이게 채산성과 경쟁에서 중국 그 드론 배터리 업체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것도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는데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고 모터, 그 다음에 FCC라고 플라이트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드론한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조종기로 가고 움직이고 통제하는 컴퓨터가 약간 아주 조그맣게 생긴 보드, 반도체 보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기술력도 중국이 너무 뛰어나서 드론 현업에서 만드는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의 드론 부품 없이 드론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는 중국 부품들이 이제 정보를 빼거나 이런 게 의심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 드론들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산 부품을 쓰는 드론이 적발됐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인데 이 중국산 부품이 가성비랑 공급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떨어진 드론을 획득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하거나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산 부품을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드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중국에 정보가 빼가는지 해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쓰거나 이런 식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드론 산업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드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족 보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퀴 달린 무기 체계 이런 조그만 거 가전제품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만들려면은 뭐 개수로 승부하는 데에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터랑 전지 그 다음에 조그만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중국 없으면 돌아가는 게 없고 제가 의심하는 건 심지어 뭐냐 했냐면 그 공격 드론으로 중국산 드론 말고 이제 군용 드론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도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요 의심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반부에서는 한국의 방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무기의 자동화 그리고 무기의 로봇화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상을 만들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그 애널리스트하고 대담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산은 우리가 직접 알아서 하자. 그러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파악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